올 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이에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상품권, 현금까지 주겠다며 주식 대여 이벤트에 열을 내고 있는데 정작 개인이 주식 대여를 통해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공시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먼저 주식을 빌려주면 현금 또 상품권을 주겠다고 한 증권사들은 어딘가요? 네, 대신증권은 주식을 빌려주면 최대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주식 대여 서비스 이벤트를 시작했다가 예산이 바닥나서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들에게 예산 소진으로 주식 대여 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5일부로 조기 종료한다고 안내했는데요. 이 증권사는 주식 대여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을 상대로 최대 100만 원을 주는 행사를 이번 달 29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달 초에 끝낸 겁니다. 그 정도로 주식 대여에 가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걸로 보입니다. 앞서 NH투자증권도 올 3월 주식 대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최대 30만 원어치 대형마트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들이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이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그거에 대한 공시는 미흡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주식 대여로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에 대한 공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작년 11월부터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줬을 때 받는 대여 수수료율이 처음으로 공시됐습니다. 주식 대여 수수료는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서 기관 또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면 증권사는 기관 등에서 받은 수수료 중에서 일부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금투협회 공시에 따르면 18곳 증권사 최저 보장 수수료는 0.01에서 0.1%고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 중에서 개인에게 주는 비중이 50에서 60%입니다. 이렇게 전체 종목의 최저 보장 수수료 등만 공시가 되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의 대여 수수료율은 공시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연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고령층 의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한다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즉 환자 본인 부담금과 급여비를 합한 총액이 52조 1,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령층 한 명꼴로 보면 536만 원이 넘는데요. 불과 4년 사이에 39% 불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만 고령층 진료비가 28조 원에 육박해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자연스럽게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비중도 올해 6월 기준 46%까지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단기 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쭉 30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 4,209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SK텔레콤이 올해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여파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우선 SK텔레콤의 실적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매출 4조 3,388억 원, 영업이익 3,3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37.1%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번 실적에는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비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 2,5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만큼 SK텔레콤 가입자가 크게 줄어든 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3분기부터는 해킹 수습 대책으로 마련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운영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달 통신요금을 50% 감면하고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5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의 위반 행위와 관련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SK텔레콤이 최대 3,6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지난 4일 있었던 사고를 포함해서 포스코 ENC의 공사 현장에선 올해만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결국 정의민 대표이사가 사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 요원합니다. 회사 측의 미흡한 근로자 안전관리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요. 최근 3년간 일을 하다가 중대한 부상을 당하는 이른바 기록 사고자가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에만 200명을 넘겼습니다. 대부분은 협력사 직원들의 몫이었는데요.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일단 이 기록 사고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늘었나요? 네,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기록 사고자란 일을 하다가 사망, 결근,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나 의식 상실 등이 발생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중대한 사고라 별도로 기록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기록 사고자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손실재해가 산업재해 지표로 쓰이는데 기록 사고자는 업무가 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표입니다. 포스코 ENC의 지난해 기록 사고자는 약 209명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161명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또 포스코 ENC가 관련 숫자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사고자의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모든 기록 사고자가 협력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포스코 ENC 임직원 기록 사고자는 1명, 나머지 208명은 모두 협력사에서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의 외주화인 셈입니다. 당장 가장 최근에 발생한 광명 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 감전사고 피해자도 미얀마 국적의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잇따라 발생한 중대사고로 정희민 포스코 ENC 사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부터 송치용 포스코 안전특별진단 TF팀장이 새로 부임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ENC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역 농협과 축협이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앱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도입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이 급증한 데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고령의 고객이 많다 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스미싱 링크를 누르거나 범죄자의 가스라이팅에 당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에서 계좌 속에 있던 돈을 탈취당하는 고령 고객이 늘자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통화 횟수와 시간, 메시지 발송 건수와 간격 등을 분석해서 보이스피싱 점수를 시시각각 매기는데요. 이 정보를 구매해서 대고객 서비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1금융권의 금융사들이 소수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도 이통 3사의 보이스피싱 점수를 활용하되 1금융권보다 더 나아가서 금융권 최초로 사전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범죄 피해 의심 시 즉각 앱 거래를 일괄 차단하고 앱 팝업으로 전자금융 거래 제한 해제를 희망하면 영업점 내방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령 고객이라고 해도 앱 거래를 아예 막는 건 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미 탈취를 당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다면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서 농협과 축협 직원이 전화를 걸더라도 범죄자가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농협중앙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실상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전자금융 거래를 일단 차단을 한 뒤에 영업점에 내방하는 고객에 한해 풀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미 농축협 앱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도 이 서비스 도입과 동시에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추가로 물을 예정이라고도 농협중앙회는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를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는
대출이 아닌 선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와의 회석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국회에선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우리 정부와 또 말이 다르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사례를 예로 들며 그건 선물이다,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합의에 세부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아무 것에나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의약품에 대해선 우선 약간의 관세를 부과한 뒤 1년에서 1년 반 뒤 150%, 이후 250%로 대폭 올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상당수가 대출과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의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며 미국과 온도차가 큰 상황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부 측으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의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 비중 등에 대한 질의에 아직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15% 관세와 관련해 12.5%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쌀과 소고기의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JP모건도 한 달 새 0.2%포인트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JP모건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은 0.7%로 또 높였습니다. 한 달 새 0.2%포인트를 올린 건데요. JP모건은 6월 말까지만 해도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 중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았습니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2분기 GDP 발표 이후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부양책 효과가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2%로 0.1%포인트 높였습니다. 다른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9%인데요. 투자은행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 말 1년 4개월 만에 오른 이후 2달째 현 수준입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번 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 제외됐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구글에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구글은 안보상 민감한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막판 승부수를 띄웠는데 여전히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평가도 많아서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구글이 조급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구글은 어제 블로그를 통해서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도 반출 조건으로 보안시설의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그리고 국내에 서버를 둘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한 가지 조건은 받아들인 겁니다. 구글은 그러면서 우리가 요청한 1대 5천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 국가 기본도다. 또 매년 1,000만 명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에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지도 반출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이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정부의 통제권을 위해서는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두냐가 핵심 쟁점인데 구글은 여전히 해외 데이터 센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 주장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1대 5천 수준에 준하는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 또 애플의 경우 현 수준의 지도로 길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구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오는 8일에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지도 반출권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오는 8일에 결론을 낼지 아니면 심사기한을 추가로 연장할지 미정인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한복판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협박글을 올린 범인이 잡혔는데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를 상대로 폭파 예고 게시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강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우선 다른 게시글이 또 올라왔다고요? 네, 어젯밤 11시쯤 용인 서부경찰서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유튜브 내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아서 전국 신세계 모든 점포에 대해 오늘 새벽부터 폭발물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영업이 시작되기 전인 오늘 오전에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는데요. 수색 결과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세계 백화점은 10시 30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세계 본점의 폭발물 소동은 다행히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렇습니다. 당시 신세계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 명이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 30분가량 수색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영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신세계 백화점 측은 6억 원 정도 매출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신세계 측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범인이 잡혔는데 제주도의 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한화그룹의 품에 안긴 아워홈이 신세계그룹의 급식 사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부사장의 주도로 식품 사업에서 그야말로 광폭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호텔과 백화점 같은 본업 경쟁력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아워홈에 이어 신세계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화가 신세계푸드의 단체급식 사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워홈과 신세계푸드 측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인수 검토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는 앞서 지난 5월 호텔앤드 리조트를 통해 아워홈 지분 58%를 약 8,70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아워홈에 이어 신세계 급식 사업도 품게 된다면 급식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화가 식품 사업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한데 뚜렷한 성과는 아직인 것 같네요. 네, 한화는 김동선 부사장 주도로 식품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론칭하고 스텔라 피자 등 외식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인데요.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 가이즈도 인수 2년 만에 팔기로 했습니다.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 갤러리아 미래비전 총괄직을 맡고 있는데요. 정작 본업인 백화점과 리조트 사업에서도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갤러리아는 1분기 영업이익이 18억 원을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급감했고요.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도 1분기 영업 손실 121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사장은 서울의 5성급 리조트인 파라스파라 서울 인수까지 추진하면서 재무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업계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롯데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롯데 멤버스도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한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소비자 멤버십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롯데 멤버스는 지난달 24일 LPay KRW, KRW LPay, LPKRW 등 총 24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한 개의 100원과 같이 원화와 연동의 일정 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도입을 내건 만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롯데멤버스 측은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경쟁 우위 선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입법안 확정과 시장 동향,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롯데가 나서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국내에서는 패션그룹 형지 정도만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롯데가 나서면서 확산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아마존, 월마트 등 주요 유통기업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했는데요. 유통업계로선 카드 결제 시 중간에 카드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제 방식이 간편 결제와 같아 카드보다도 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 안정성도 높아 과거 TMF 사태와 같은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당기 순이익 2,637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4%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만 보면 당기 순이익이 1,2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는데 비이자 이익 확대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금리 하락 영향으로 2분기 순이자 마진이 1분기보다 0.17%포인트 줄어든 1.92%를 기록했는데도 비이자 수익이 5,6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2분기 영업수익의 36%를 차지했습니다.